아니고 저 앞쪽에 수선 이야기까지 해볼 것 같은데 정민씨 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기권, 수권 이야기까지 했었다. 맞았니? 자, 생물권, 외권까지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럼 여기서 살펴보면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와 상호작용 뭐 되어 있는데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는 지권, 기권, 수권, 생물권 그리고 외권까지 외권, 지권, 기권, 수권, 생물권 이렇게 뭐 권이 몇 개냐 물어보면 5개의 권이 있습니다. 근데 이 권들은 서로 간에 상호작용을 열심히 하고 있다. 기권과 수권의 상호작용도 있고 지권과 수권의 상호작용도 있습니다. 저들끼리 뭐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이겁니다. 그럼 이 표에 보면 각 시스템의 구성 요소 간의 상호작용의 예를 적어놨는데 우리가 이 예를 다 외울 수는 없다 이거죠. 일단 몇 개만 이해를 해보자. 여기 이 포인트를 이해를 해보면 기권이 근원이 되어서 지권에다가 영향을 주는 거답니다. 기권. 그럼 이해만 해보자. 바람이 불어서 풍화 침식 작용이 일어난다. 돌멩이가 깎인다라는 이야기죠. 자, 바람이 불면서 버섯 바위가 형성된다. 버섯 바위라 하면은 바람에 의해서 돌멩이가 깎이면서 요런 모양의 바위가 이렇게 형성이 되면 이걸 버섯 바위라고 부를 건데 바람에 의해서 지권에다가 분명히 영향을 준 겁니다. 그러면 얘는 기권에 의해서 지권에 영향을 준 겁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뭘 볼까? 여기 한번 볼까? 자, 여기를 한번 볼까요? 지권에 의해서 수권에다가 영향을 준 게 뭐가 있느냐? 지진 해일의 발생. 자, 지진 해일이라 하면은 바다 속에 있는 땅에서 지진이 일어나는 거고 지진에 의해서 바다 물에 큰 해일, 큰 파도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럼 땅에서 일어나는 지진이 물에다가 수권에다 영향을 준 거니까 요거는 지권이 수권과의 상호작용입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는 있다라는 거죠. 여기 있는 이 표의 내용들을 외울 수는 없다. 뭐 외우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내용들을 충분히 이해를 한 다음에 뭐와 뭐의 상호작용이다. 누가 누구에게 영향을 줬는가 그것만 체크를 해보면 돼. 좀 예를 들면 여기서 시험 문제가 나오면 어떤 형태가 나오느냐. 자, 어떤 문제에 이 박스 안에 글을 이렇게 쭉 적어놓고 그러면 어디에 의해서 어디에 영향을 줍니다. 요거 두 칸을 적는 문제 수준으로 나온다고. 그럼 여기에 적혀있는 이 내용은 지권에 의해서 수권에다가 영향을 줍니다. 이런 식으로 빈칸 채워 넣는 수준의 문제가 나온다 이거죠. 객관식으로 나오면 무슨 건과 무슨 건의 상호작용입니까? 하는 정도로 묻는 거고 여기에서 시험 문제 나왔을 때 틀려서는 안 된다. 무조건 맞춰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내용들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가 생명 유지에 기여하는 원리. 자, 지권은 생명체들한테 어떤 영향을 줬느냐? 과거에 판게아라고 하면 지금 현재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아메리카 대륙 할 것 없이 모두가 한 덩어리로 뭉쳐 있는 거. 그 초대륙을 판게아라 할 거고, 판게아는 고생대 말기에 형성이 되었고, 고생대 말기 이후에 중생대, 신생대를 거치면서 현재와 같은 대륙의 분포로 변했습니다. 판게아가 생성된 시점이 언제다? 고생대 말기다.
고생된 말기에 판게아가 형성되었다. 그러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대륙들이 다 한 덩어리로 모여 있었다 이거죠. 한 덩어리로 모여 있었으니까 그 당시에는 생명체들이 서식하기에 조금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뭐 나중에 좀 더 배워야 되겠지만 어쨌든 뭐 땅이 다 한 곳에 모여 있으니까 기후들이 다 비슷하겠죠. 기후들이 다 비슷하니까 다양한 생명체들이 살기에는 조금은 불편한 환경이었다 이거죠. 그래서 판게아가 분리가 되니까 다양한 기후 환경에 의해서 다양한 생명체들이 출현하였다. 자, 그렇게 보는 거고. 자, 기권은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느냐? 기권에 존재하는 오존층이 자외선을 차단을 하게 되고, 기권에 존재하는 수증기가 강수 현상을 일으켜서 다양한 식물들이 성장할 수 있게 되고, 대부분의 운석이 차단된다. 이거는 기권이 전체적으로 하는 일입니다. 대기권이 전체적으로 공기의 마찰에 의해서 운석을 태워버린다 이거죠. 자, 수권은 생명체 탄생에 어떤 영향을 줬느냐? 일단 수권에는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의 양이 많아지면 이 이산화탄소가 바닷속에 퐁당퐁당 빠져 들어가서 녹을 수도 있다 이거죠. 잘 안 녹지만 원래 이산화탄소는 물 속에 잘 녹지는 않지만 이렇게 만들어진 이산화탄소의 양이 과다해지면 걔가 바닷속에 빠져 들어갈 수도 있다. 바닷속에 빠져 들어가면 이산화탄소의 양이 줄어들겠지. 이산화탄소의 양이 줄어들면 온실 효과가 줄어들어서 적당한 기온을 유지시켜 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생물권은 광합성을 통해서 대기 중에 산소를 공급해준다. 그러면서 생명체가 살 수 있게 되었다. 외권은 생명체 탄생에 어떤 기여를 했느냐? 태양과의 거리가 적당하다. 태양과의 거리가 너무 가까우면 더워서 생명체가 살 수 없고, 태양과의 거리가 너무 멀면 추워서 살 수가 없습니다. 태양과의 거리가 적당하다. 이 적당한 거리를 생명 가능 지대라고 합니다. 생명 가능 지대. 생명 가능 지대의 필수 요건은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는 구역입니다.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는 구역을 생명 가능 지대라고 한다. 그럼 너무 가까우면 액체 상태의 물이 없고 다 증발을 해버릴 거고, 너무 멀면 물이 있다 하더라도 좀 더 얼어붙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리가 적당해야만 지구에 생명체가 살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정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 하고 뒤로 넘어가 봅시다. 지구에 존재하는 에너지원은 태양 에너지가 99.985%, 절대적이죠. 지구에 존재하는 에너지는 태양 에너지가 99.985%, 조력 에너지가 0.002%, 지구 내부 에너지가 0.013%, 태양 에너지가 1등, 지구 내부 에너지가 2등, 조력 에너지가 3등입니다. 자, 태양 에너지의 근원은 뭐냐? 태양은 주계열성입니다. 알겠지만 태양은 주계열성이고 4개의 수소가 모여서 하나의 헬륨으로 변하는 수소 핵융합 반응을 태양 내부에서 진행하고 있다. 수소 핵융합 반응을 진행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에너지를 방출하는데 그 에너지가 지구 쪽으로 날아와서 지구에 사는 생명체들의 근원적인 에너지가 될 수 있다. 태양의 수소 핵융합 반응입니다. 지구 시스템에서의 자연 현상을 일으키는 모든 형태의 근원적인 에너지가 될 거고, 바람이 부는 것도 태양 때문에 바람이 붑니다. 자, 햇빛이 내리쬐면 이쪽은 햇빛이 많이 내리쬐서 좀 따뜻하다. 그러면 상승기로 발달할 거고, 상승기로 발달하면 이쪽의 공기가 이쪽으로 흘러갈 겁니다.
이 바람이 불게 해주는 근원도 누구다? 태양이다. 그죠? 그러면 따뜻한 공기가 올라갈 때 수증기를 머금고 올라가 보면 여기서 구름이 생겨날 거다. 구름이 이동해서 이쪽에 비를 떨어뜨리면 비가 오게 하는 근원적인 에너지도 누구다? 태양이다. 그죠? 바람이나 비, 기상현상 전부 다 태양이다. 바람 부는 대로 바닷물의 움직임이 생겨나겠죠? 바닷물의 움직임이 생겨나는 해류 이런 것들도 전부 다 태양이 움직이게 되는 거다. 그 다음에 햇빛 내리쬐고 빗물 받아 먹으면 식물들이 광합성을 하겠죠? 자, 식물들이 광합성을 하는데 광합성 할 때 필요한 것은 태양의 빛 에너지야. 그럼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식물을 키워낸 게 누구다? 태양이다. 그럼 이 식물과 동물들이 혹시 땅속에 묻혀서 썩지 않고 석탄과 석유가 만들어졌다. 식물이나 미생물들이 땅속에 묻혀서 석탄과 석유가 만들어졌다. 그럼 석탄과 석유가 만들어진 근원 에너지도 전부 다 빛이다. 이거죠. 태양 빛이다. 이거죠. 화석 연료의 근원도 태양 에너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형태의 에너지의 근원은 태양입니다. 그렇게 보면 돼요. 자, 지구 내부 에너지. 내가 줄을 조금 꺼보긴 했지만 인간학교에서 한 번도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지구 내부 에너지의 근원은 지구 내부에 있는 방사성 원소의 붕괴예요. 최근 8년 동안 그 어느 학교에서도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이번에 한번 혹시 기대해볼까요? 서술형으로. 지구 내부 에너지의 근원은 뭐냐? 발생 원인은 지구 내부에 있는 어떤 방사성 원소의 붕괴열입니다. 아, 내가 진짜 나 동명국 가면 나 딱 바로 이거 한번 내버리다 그냥 서술형으로. 자, 지구 내부 에너지의 근원은 방사성 원소의 붕괴열이다. 지구 내부 에너지의 그 에너지 때문에 멘틀 대류가 일어나게 되고 멘틀 대류 때문에 지진 활동, 화산 활동, 여러 가지 탄의 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외핵의 운동을 일으켜서 지구 자기장을 형성한다. 외핵의 움직임에 의해서 지구 자기장이 형성되는 이론, 다이나모 이론이라고 했었습니다. 과거에 다이나모 이론을 답을 쓰는 시험은 한 3번, 4번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있는 여러 학교에서. 답이 다이나모 이론. 전력고에서는 안 나왔고 동명고에서 좀 많이 나왔고 명신에서는 한 번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에너지는 조력 에너지. 밀물과 썰물이야. 밀물과 썰물. 달과 태양 사이의 인력 때문에 바닷물이 한쪽으로 쏠리고 밀려나고 쏠리고 밀려나고 하는 게 밀물과 썰물이다. 하루에 2번씩 밀물과 썰물이 발생한다. 조력 에너지입니다. 지구 내부에 존재하는 가장 근원적인 에너지는 태양 에너지가 됩니다. 태양 에너지는 지구 전체의 에너지의 99.985%다. 나머지 2등이 지구 내부 에너지고 3등이 조력 에너지입니다. 저 조력 에너지를 이용해서 발전기를 돌려주면 그게 조력 발전이 될 겁니다. 그런 얘기가 하고 있구나. 그 다음에 지구 내부 에너지가 이렇게 되는 거고 지구 전체 에너지는 이렇게 되는 것이고 지구 전체에서는 위도별로 에너지는 분명히 불균형을 일으킬 겁니다. 에너지는 불균형이다. 왜냐하면 적도지방은 태양 복사 에너지는 많이 들어오는데 지구에서 빠져나가는 지구 복사 에너지의 양은 적다. 태양 복사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훨씬 더 많다라는 이야기죠. 흡수하는 에너지가 더 많으니까 적도지방은 에너지가 과잉되는 지역이고 극지방은 태양 복사 에너지량이 상대적으로 적고 지구 복사 에너지량이 더 많다. 들어오는 것은 작은데 지구에서 나가는 양이 더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극지방은 분명히 에너지가 부족할 겁니다. 적도지방은 에너지가 남는다. 극지방은 에너지가 부족하다.
그럼 적도 지방에 에너지가 남으면 얘는 맨날 에너지가 남을 거니까 계속 온도가 올라갈 거고, 극지방은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계속 온도가 더 내려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온도는 계속 올라가고 온도는 계속 내려간다. 적도지방에는 분명히 에너지가 남고 극지방에는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그러면 적도지방은 에너지가 남는 것을 계속 남겨놓고 있으면 안 되고, 적도지방에 남는 에너지를 극지방으로 이렇게 보내줘야 될 겁니다.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를 해야 될 거다. 그러면 에너지 불균형을 누가 해소를 해주느냐? 대기와 대수의 순환, 대기 대순환과 대수의 순환을 통해서 적도지방에 남는 에너지를 극지방으로 보내줄 겁니다. 저위도 지방의 남는 에너지가 고위도 지역으로 이동하여 지구 전체는 에너지 평형을 이룬다. 에너지가 남지만 남은 에너지를 다 보내주기 때문에 이 동네 온도가 계속 막 올라가진 않는다 이거야. 적당한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얘도 에너지 평형을 이루게 되고 이도 에너지 평형을 이루게 되겠죠. 위도별 에너지 불균형은 분명히 발생하지만 대기 대순환과 해소의 순환을 통해서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 지역으로 배달을 해 줄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 평형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자, 지구 시스템의 물질 순환 중에서 물의 순환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자, 물은 한 곳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물은 공기 중에 수증기로 기체로 존재하기도 하고 강물, 바닷물, 지하수 등 액체로 존재할 수도 있고 빙하로 얼어붙어 가지고 고체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한번 빙하면 평생 빙하로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빙하에 있던 물이 강물이 되기도 하고 강물이 증발해서 수증기가 되기도 하고 그 물이 식물한테 빨려 들어가서 어떤 생명체를 구성하기도 하고 다양하게 움직인다 이거죠. 그러면 이 물을 움직이게 하는 근원이 누구냐? 태양이다 이거죠. 태양이죠.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의 흐름을 발생시켜주는 근본은 태양입니다. 태양이 움직이게 해준다. 태양 에너지에 의해서 강물이 증발하게 되면 걔가 강물이었던 물이 수증기로 올라가게 되고 걔가 또 수증기로 올라가게 되면 그것을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구름 됐다가 모여가지고 빗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빗물로 떨어지기도 하고 빗물로 떨어지면 계곡물이 되기도 하고 강물이 되기도 하고 바닷물이 되기도 하고 흘러가다가 잘못 빠져서 지하수로 갇히기도 하고 지하수에 있다가 또는 강물로 흘러가다가 잘못 흘러가서 얼어붙어가지고 빙하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 곳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다. 전체적으로 지구 전체에 골고루 퍼져서 물이 골고루 퍼져서 순환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밑에 물의 평형의 그림을 보면 자, 먹은 만큼 항상 흡수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자, 먹은 만큼 흡수를 한다. 자, 먼저 보세요. 대기의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대기. 바다에서 대기로 흘러 들어간 거 320. 육지에서 대기로 흘러 들어간 거 60이 흘러 들어갔죠. 바다에서 증발된 양 320에 육지에서 증발된 양 60을 합치면 380이야. 대기의 입장에서 먼저 숫자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대기 중에 380이라는 물이 육지에서 흘러 들어왔다. 그러면 얘가 빗물이 284 떨어지고 육지에 빗물이 96이 떨어진다. 그럼 얘는 284, 여기에 96이 떨어지면 빗물의 총량이 380이 되겠죠. 대기가 흡수했던 만큼 그대로 다시 방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기에서의 전체적인 물의 양은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겠네. 자, 그 다음에 숫자를 또 보면 돼요. 이번에는 누구 중심으로 보느냐? 육지 중심으로 한번 봐보자. 육지 중심으로. 육지 중심으로 쳐다보면 육지로 들어온 물의 양이 얼마냐? 빗물 떨어진 거 96이 육지로 들어왔습니다. 육지로 빗물이 들어왔으면 증발되어서 나가는 게 60이고 지하로 침투된 거하고 지표 유출하고 요 양을 합친 게 36이죠. 96이 떨어졌는데 36은 요리 흘러갔고 60은 증발되었으니까 지표 입장에서도 흡수했던 만큼 그대로 다시 내보내주고 있는 거죠. 지표에서의 물의 양도 일정한 수준을 유지할 겁니다. 그럼 세 번째로 바다에서의 물의 양을 보면 바다에서는 284만큼 빗물이 떨어졌고 36만큼 지표를 통해서 흘러 들어왔습니다. 그럼 바다가 전체적으로 흡수한 물의 양은 284에다가 36을 더하면 320입니다. 320을 흡수했는데 바다에서 일어난 증발이 320이다. 그럼 바다 입장에서도 본인이 빨아들인 만큼 내보내주고 있죠. 바다의 물의 양도 전체적으로는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120쪽에 18번 문제를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120쪽에 18번 문제를 보면 다음 그림은 지구 시스템에서의 물의 순환을 나타낸 것이다. 자, 기억 보기는 생각을 안 해도 되는 거죠. 태양 에너지에 의해서 물이 순환한다. 기억 보기 어때? 진호? 맞는 말이지? 기억 보기 무조건 맞는 거지, 혁준아? 물의 순환을 일으키는 근원 에너지는 누구다? 태양 에너지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A가 어디 있냐? A 여기 있네요. 자, 육지로 들어온 물의 양이 96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증발이 일어난 게 60이니까 지표 유출 나가는 게 36이 나가줘야 되겠죠. 그러면 A는 36단위이다. 니은보기 콜. 육지에서는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더 많다. 생각해봐라. 육지에서는 증발량 60, 강수량 96. 증발량이 더 많은 건 아니네요. 강수량이 더 많네요. 그럼 뒤에 보기엔 틀렸고. 증발한 물은 모두 바다로 떨어지는가? 여기서도 증발을 했고 여기서도 증발을 했는데 증발한 물의 양이 380이잖아요. 380 중에 284는 바다에 떨어지는데 96은 육지에 떨어집니다. 그럼 증발한 물은 모두 바다로 이동하는 것은 아니죠. 96은 육지로, 284는 바다로 떨어집니다. 그럼 디귿 보기 틀렸네요. 리얼 보기 틀렸네요. 그러면 이 문제의 정답은 몇 번? 1번이다.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지루한 챕터입니다. 여기가. 나도 설명할 게 너무 많아서 조금 빠듯합니다. 자, 같이 간단하게 포인트만 짚을게요. 115쪽으로 다시 오세요. 탄소의 순환. 탄소도 지구상에 존재하는 탄소도 한 곳에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니다. 다양한 형태로 탄소가 돌아다니고 있다. 내 몸을 구성하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에도 모두 다 탄소가 들어있습니다. 그럼 내 몸속에 있는 탄소, 얘는 어디서 온 건가? 내 몸속에 있는 탄소는 어제까지는 어떤 식물을 구성하는 탄소였을 수도 있고 아니면 몇 년 전까지는 대기 중의 탄소였을 수도 있는 겁니다. 대기 중의 탄소가 식물로 들어간 다음에 그 식물이 내 몸속에 들어온 거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탄소가 직권에는 대부분 어떤 형태로 존재하느냐? 석회암의 형태로 존재한다.
석회암을 구성하는 주성분은 CaCO3. 여기 C가 여기 들어있죠. 석회암을 구성하는 성분은 탄산칼슘 CaCO3. 그 다음에 화석연료, 석탄, 석유, 천연가스 이런 아이들은 그냥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뭐 보통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CH로 이루어져 있고 여기 탄소입니다. 대기 중에 존재하는 탄소의 대표 주자는 이산화탄소입니다. CO2. 자, CO2. 자, CO2가 대기 중에 존재하는 탄소인데 이 CO2가 물 속에 녹아 들어갈 수도 있겠죠. CO2가 물 속에 퐁당 빠지면 이산화탄소는 원래 물에 잘 안 빠지는데 이산화탄소가 물에 빠져 들어가면 얘는 수소 2개에 탄소 하나에 산소 3개짜리 H2CO3 얘가 탄산이 되는 거고 H2CO3는 물 속에서 H 플러스 이온이 2개 떨어져 나가고 CO3 E 마이너스 이온으로 떨어져 나올 수 있습니다. 바닷물 속에서 H2CO3가 만들어진 다음에 이렇게 쪼개진다라는 거죠. 또 요노마의 이름이 이게 탄산 이온이에요. 그러니까 바닷물 속에서는 CO3 E 마이너스 이런 꼴로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생물권에는 탄소화합물인데 우리 몸을 구성하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런 것들 전부 다 CHO로 구성이 되어 있다. 여기에도 들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화산 폭발할 때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와 메테인 가스로 튀어나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식물을 구성하는 탄수화물 단백질이 되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동물을 구성하는 탄수화물 단백질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 땅 속에 묻혀있는 화석연료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냥 진짜 땅이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CaCO3 이런 형태라면 그럼 오늘 내 몸을 구성하는 이 탄소들은 내년에는 내 몸에서 빠져나가가지고 공기 중에 돌아다닐 수도 있는 거고 내 몸에서 빠져나가서 어떤 식물을 구성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돌멩이가 되어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한 곳에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성우를 구성하던 탄소가 내한테 들어와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냥 성우를 잡아먹지는 않았겠지만 성우를 구성하는 탄소 중에 일부가 공기로 흡수해서 나왔는데 그걸 내가 흡수하게 되면 공기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거다. 그래서 탄소도 한 가지 형태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지구상의 여러 권을 각 권에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다 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권에서 기권으로 이것도 구체적인 예를 몇 개를 기억을 못하는 거고 이거보다 우리가 탄소가 어떻게 이동하느냐 다 기억을 할 수는 없고 읽었을 때 이해만 하면 된다. 자, 몇 개만 읽어볼게요. 화석연료의 연소과정은 화석연료는 분명히 직권인 거고 연소과정에서 이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 기권으로 넘어가는 거죠. 직권에 있던 탄소가 기권으로 넘어가는 상황이다. 자, 생물의 사체가 이거는 생물권인 거고 쌓인 후 오랜 시간이 지나면 화석연료나 석회암이 된다. 화석연료, 석회암, 땅 속에 파묻혀서 땅을 구성하는 성분 직권이 된 겁니다. 생물권에 있던 탄소가 직권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자, 수온이 상승하여 수권에 있던 탄소, 수권에 있던 탄소가 기체로 날아가 버린다. 기권으로 방출된다. 기권으로 가버린 거죠. 수권에 있던 탄소가 기권으로 넘어가 버렸다. 그런 느낌으로 이해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한 곳에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질소의 순환. 질소의 순환은 여기 있는 이 내용은 진짜 과거에는 생명과학 5원에 있던 내용이고 과도 2에 화학 1으로 넘어왔다가 화학 1에서는 완전히 배제가 되고 나서 지금은 통합과학 책 끝머리에 아주 조그마한 구절로
면맥을 유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뭐 시험에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긴 하나 대단히 중요한 파트는 아니니까 한 문제만 풀어보고 설명하고 한 문제만 풀어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질소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지구의 각권을 순환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 자 보세요. 대기 중의 질소 N2 기체로 존재할 건데, 자 얘가 대기 중의 질소가 번개를 맞으면 대기 중에 N2가 공기 중에 산소랑 반응을 하면서 여기에 번개가 빵 쳤다 이거죠. 자 번개가 빵 치면은 얘가 NO3 마이너스 형태로 NO3 마이너스 형태의 이온이 될 거예요. 자, 식물이나 동물의 몸에는 질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한테 안에 반드시 질소가 필요해요. 나는 내 몸속에 단백질을 만들려면 질소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나는 호흡을 통해서 질소를 흡입할 수 있지. 근데 호흡을 통해서 흡입한 이 질소로는 내 몸속에 단백질을 만들 수가 없어요. 나는 물속에 녹아있는 형태의 질소를 먹어야, 그 물속에 녹아있는 질소를 먹어야 내 몸속에서 단백질을 생산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 N2는 물속에 녹지 않았는데 NO3- 는 녹는다 이거지. 그러면 여기 있는 N2가 번개에 맞으면 NO3-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대기 중에 N2가 요 과정을 가면 세균에 의해 질산이온으로 변신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여기에. 자 여기가 뭐냐면 N2가 누굴 만나냐? 콩과 식물의 뿌리에 있는 홍이 있어요. 거기에 살고 있는 박테리아. 콩과 식물의 뿌리혹 박테리아. 콩과 식물의 뿌리혹 박테리아라는 이런 세균이 있는데, 여기에 N2가 들어가게 되면 여기 있는 뿌리혹 박테리아가 NH4+로 내려와 버린다고. 그러면 얘가 NH4+ 이온의 형태로 나온다. N2를 넣어주면 NH4+가 나온다. 그럼 NO3- NH4+ 얘네들은 공기 중에 떠다니던 N2를 물에 녹을 수 있는 형태의 이온으로 바꿔주는 작업이죠. 이 작업 두 개를 묶어서 이런 작업을 질소 고정이란다. 이걸 질소 고정이란다. 질소 고정. 대기 중에 N2가 세균에 의해서 아니면 번개 빠지직에 의해서 NH4+나 NO3- 쪽에 이온으로 변신하는 상황, 이 두 개 작업을 묶어서 질소 고정 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식물이나 동물한테 먹혀서 동물성 단백질, 식물성 단백질을 만들어낼 거고, 이놈들이 죽으면 어떤 분해자에 의해서 다시 대기 중의 N2로 돌아갈 겁니다. 분해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간단하게 이 정도만 하고 문제를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질소 121쪽에 4번 문제. 121쪽에 넘버 4를 보면 그냥 이 그림 자체를 놓고 보면 질소의 순환은 맞지? 대기 중의 질소는 토양 속 세균에 의해서 식물이 흡수할 수 있는 형태로 바뀐다. 토양 속에 있는 세균, 콩과 식물의 뿌리, 그 혹에 살고 있는 박테리아에 의해서 토양 속에 있는 이노마에 의해서 NH4로 변하죠. 그럼 이건 식물이 흡수할 수 있다 이거야. 식물이 흡수할 수 있는 형태로 변합니다. 기억보기 콜. 동식물의 배설물이나 사체에서 분해된 질소는 더 이상 이동하지 않는 게 아니라 다시 대기 중으로 올라가겠죠. 예보기 틀렸습니다. 질소는 생물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이다. 단백질을 형성하는 주요 구성 원소가 질소니까 질소는 생물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이다. 디귿 보기 맞는 말이 되겠죠.
그러면 맞는 봉이는 길이. 정답은 몇 번? 3번입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주면 됩니다. 뭐 요 정도까지만 체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대단한 챕터는 아닌 거니까 요 정도만 체크를 해 볼게요. 자, 이 정도만 체크를 하고 그 다음 챕터는 직권의 변화인데 직권의 변화를 잠시 놔두고 138쪽부터 먼저 끝낸 다음에 직권의 변화를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하겠습니다. 138쪽 먼저 할게요. 138쪽부터 세 챕터 따다당을 먼저 하겠습니다. 자, 입자가 스스로 운동하여 퍼져나가는 현상, 그걸 뭐라 한다? 확산이라고 했어요. 자, 스스로 운동하여 퍼져나가는 현상이니까 얘는 확산이 일어날 때는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에너지 소모하지 않습니다. 농도가 높은 쪽에서 농도가 낮은 쪽, 고농도 지역에서 저농도 지역으로 물질이 직접 이동한다. 고농도 지역에서 저농도 지역으로 물질이 이동하는 것, 그게 확산입니다. 자, 그러면 이 확산이 일어나는 포인트가 두 군데인데 인지질 이중층 사이의 이 미세한 틈을 통해서 물질이 이동할 수 있다. 인지질 이중층 사이를 통해서 이동할 수 있고, 아니면 여기에 박혀있는 막 단백질을 통해서 물질이 이동을 할 수 있다. 물론 고농도 지역에서 저농도 지역으로 가겠죠. 농도가 높은 쪽에서 농도가 낮은 쪽으로 가겠죠. 그러면 인지질 이중층 사이의 미세한 틈으로 이동하는 것은 누구냐? 틈이 작다 이거야. 틈이 작으니까 크기가 매우 작은 기체들. 그리고 크기만 작은 게 아니라 지용성 물질, 지질 있다, 기름 성분들, 비계 덩어리들, 이런 아이들은 막 단백질이 아니라 인지질 이중층 사이로 이동합니다. 왜냐? 물하고 안 친한 아이들은 지용성 물질들은 여기는 요놈들하고 친하잖아. 요놈들하고. 그러니까 요 밖에 있다가 안으로 빨려 들어갈 수도 있다 이거죠. 안으로 빨려 들어가면 다시 이렇게 튀어나가 버릴 수도 있다 이거지. 통과가 가능하다 이거야. 근데 수용성인 아이들은 요 가운데 여기 들어가기 어렵다 이거죠. 그래서 뚫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자, 막 단백질을 통하여 이동하는 놈은 누구냐? 비교적 큰 놈들. 그 다음에 전하를 띠고 있는 이온들. 그 다음에 뭐 수용성 물질들, 포도당, 아미노산 같은 거, 덩치도 크지만 물에 녹을 수 있는 이런 아이들은 막 단백질을 통하여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럼 큰 차이는 뭐냐면, 그냥 작은 놈은 어디로 간다? 여기로. 큰 놈은 여기로. 전하를 띠고 있는 이온은 여기로. 기름 성분은 저로. 수용성, 물에 잘 녹는 아이들은 여기로. 물에 잘 녹지 않는 아이들은 여기로. 막 단백질을 통하여 이동하는 케이스들도 있고, 인지질 이중층 사이의 틈으로 이동하는 경우도 있다. 누가 어디로 이동하는지를 잘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수용성이든 지용성이든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는가, 그거를 잘 체크를 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물질이 직접 이동하는 현상을 뭐라 한다고, 성우야? 확산이라 한다.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물질이 이동하는 현상을 뭐라 한다? 확산이라 한다. 확산이 일어날 때 에너지 소모합니까? 소모하지 않습니다. 자, 145쪽으로 와보세요. 145쪽에 14번 문제. 자, 그림은 인지질 이중층 사이의 틈과 막 단백질의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내가 어디로 이동하느냐는 크기와 그 다음에 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냐,
아니냐의 차이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A는 인지질 이중층을 직접 통과한다. A는 이렇게 직접 통과한다. A는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확산이 일어나는데 여기 직접 통과를 하죠. A는 인지질 이중층을 직접 통과하는데 뭘 물어보는 거지? 통과하겠지, 뭐 통과하네. 그 다음에 A는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한 거니까 확산이죠. 에너지 필요합니까? 에너지 필요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ATP 필요 없습니다. 얘도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갔잖아.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물질이 이동하는 이 원리를 뭐라 하니? 삼투가 이거 뭐라 한다? 확산이라. 확산이라. 그럼 뒤에 보기 틀렸죠? 그러면 정답 몇 번? 1번이다. 그러면 정답이 몇 번이다? 1번이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자. 3투로. 3투 현상. 자, 3투는 뭐냐? 약간 반대 케이스 같긴 한데 사실 반대는 아닙니다. 보세요. 3투 현상은 세포막을 경계로 해서 물질이 이동을 하는데 물질은 직접 이동을 못하고 저농도 지역에서 고농도 지역으로 물이 이동하는 현상입니다. 자, 봐라. 자, 세포막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자, 근데 A라는 물질이 이만큼 있어요. 자, 여기는 고농도 지역이고 A라는 물질이 이만큼 있는데 여기는 저농도 지역이야. 고농도고 여기는 저농도입니다. 근데 이 세포막의 틈이 생각보다 좀 작다 이거지. 그래서 이 물질이 이 틈을 통과해서 나갈 수가 없어요. 통과할 수 있다면 얘가 이렇게 넘어오겠지. 고농도 지역에서 저농도 지역으로 넘어오겠죠. 요 이동 방식을 뭐라 하니? 확산이라 하지. 근데 이 물질은 본인이 직접 이 세포막을 통과해서 들어갈 수는 없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물이 여기서 이렇게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물이 이렇게 이동을 해주는 겁니다. 그럼 이쪽의 고농도 부분은 농도가 조금 낮아지는 효과가 나타날 거고, 여기는 물이 저쪽으로 넘어가 버리니까 저농도 지역은 농도가 조금 높아지는 효과가 나겠죠. 찬물과 따뜻한 물을 섞었을 때 물의 온도가 비슷해지듯이 농도가 다른 두 용액을 섞었을 때 농도가 비슷해지는 상황이 벌어진다. 그럼 여기서 누가 이동을 했냐? 저농도 지역에 있던 물이 고농도 지역으로, 저농도에 있던 물이 고농도 지역으로 이동하는 현상이다. 저농도 지역에 있던 물이 농도가 높은 쪽으로 이동합니다. 자, 이런 이동을 뭐라 한다? 삼투라. 저농도 지역에 있던 물이 농도가 높은 쪽으로 이동합니다. 요거를 삼투라 할 겁니다. 삼투. 자, 그러면 여기를 보세요. 세포 안보다 농도가 낮은 용액. 그럼 안쪽이 고농도고 바깥쪽이 저농도다. 안보다 바깥쪽이 농도가 낮다 해서 이 용액 자체를 농도가 낮은 용액, 저장액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용어 진짜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정말. 저장액이라고 부른다. 그러면 적혈구 속에는, 적혈구는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적혈구 안에 있는 물질들은 이동을 못하니까 물이 이동할 거예요. 저농도 지역에서 고농도 지역으로 물이 많이 들어가겠죠. 고에서 저쪽으로 물이 가긴 합니다만 이 양은 적다. 들어오는 양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삼투 현상에 의해서. 그럼 이 적혈구 안에 물이 아주 그냥 빵빵하게 들어차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원래는 적혈구가 이렇게 납작한 원반 모양이었는데 얘가 동그랗게 이게 빵빵해졌다고. 그러다가 갖다 잘못하면 이 적혈구가 터지기도 합니다. 적혈구가 터져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세포 안과 밖의 농도가 같다. 이거 등장액이라 할 겁니다.
같을 등자를 써서 그러면 들어오는 물의 양과 나가는 물의 양이 완전히 똑같겠죠? 그러면 정상적인 적혈구 형태를 유지하고 있을 겁니다. 세포 안보다 농도가 높은 용액, 이거는 고장액이란다. 고장액. 바깥쪽이 고농도고 안쪽이 저농도다. 저농도 지역에서 고농도 지역으로 물이 쭉쭉 빠져나갈 거고 안으로 들어가는 물의 양은 얼마 안 되겠죠. 또 세포의 안에서 밖으로 물이 쭉쭉 빠져나가 버리니까 이 세포가 쪼글쪼글해지겠지. 안에 물기가 밖으로 쫙 빠져나가 버리니까 삼층 현상입니다. 역시 마찬가지죠. 농도가 낮은 쪽에 넣어주면 물이 많이 들어온다. 그래서 세포가 빵빵하다. 같으면 들어오는 물의 양, 나가는 물의 양 같다. 농도가 높으면 나가는 물의 양은 억수로 많고 들어오는 물의 양은 적다. 그래서 안에 있는 세포의 수분이 쪼그라들 겁니다. 뭐 디테일하게 그림을 살펴보면 물의 양이 줄어드니까 여기는 액포의 사이즈도 쪼매해졌죠. 물의 양이 많아지니까 여기는 액포의 사이즈도 상당히 커졌죠. 액포 안에다 물을 많이 채워 넣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럼 물이 들어오느냐 나가느냐,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농도가 높은 쪽으로 물이 이동하는 현상을 삼투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삼투와 관련된 문제를 한두 개 풀어봐야 되겠죠? 삼투 문제 하나 풀자. 자,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146쪽에 18번 스타트. 쪽에 18번. 삼투 확산 별거 아닙니다. 주연아 아직 하고 있냐? 오케이. 주연아 주연아 어? 아니 안 나왔냐? 주연아 몇 번?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괜찮아. 진짜 못했어요. 진짜 모르겠어. 주여가 아니야. 어? 4번. 정민아 4번. 윤채야 4번. 혁준아 4번. 분위기가 4번 나왔는데 혹시 다른 의견 가진 사람 있습니까? 4번. 자 보자. A에 넣었을 때는 가가 A에 들어왔을 때 아무 변화 없는 것 같은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요?
A 용액에 넣었을 때 세포질의 부피 변화가 가장 큰 게 아니고 아예 변화가 없음. 이게 보이 틀렸어. 자, 설탕 용액의 농도는 B가 가장 높다. 삼투 현상이니까 저농도 지역에서 고농도 지역으로 물이 빠져나가는 거고, 저농도 지역에서 고농도 지역으로 물이 빨려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얘는 세포 안보다 바깥쪽이 더 높고 세포 밖보다 세포 안이 더 높은 거지. 그러면 설탕 용액의 농도는 B가 가장 높다. 여기가 높고 여기는 낮고 여기는 같다. 그러면 B가 가장 높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확실히. 자, 그 다음에 D가 보기. C에 넣었을 때는 안으로 물이 많이 들어올 거고 나가는 물의 양은 적겠죠. 안으로 들어오는 물의 양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물의 양보다 많다. 안으로 들어오는 양이 더 많습니다. 그럼 D가 더 많습니다. 니디. 정답 몇 번? 4번. 자, 오케이. 짜짜짜짜짜. 그 다음 페이지로 와서 넘버 3번. 스타트. 주희 답 나왔냐? 주현아 몇 번? 응? 2번? 네, 2번이랍니다. 자, 이 문제를 보자. 생리 식염수에 넣었을 때 식염수에 넣어주면, 자, 요거는 아마 체액의 농도와 같아서 나가는 물의 양과 들어오는 물의 양이 똑같을 겁니다. 그래서 모양의 변화가 전혀 없어요. 자, 얘는 들어오는 물의 양이 흡수 많았다. 저농도에서 고농도 지역으로 물이 많이 이동을 했다. 얘는 나가는 물의 양이 훨씬 더 많았을 것이다. 저농도에서 고농도 지역으로 물이 이동했다. 그럼 이 소금물의 농도는 낮고 이 소금물의 농도는 높겠죠. 소금물의 농도는 A보다는 B가 더 높을 겁니다. 기억 보기는 틀렸습니다. 자, A에서 시간이 더 지나면 얘는 A에서 시간이 더 지나면 물이 계속 들어오다 보면 세포가 터질 수도 있는 거죠. 이해보기 맞습니다. 터질 수도 있다. B에서는 안 밖으로 이동하는 물의 양이 같다. 나가는 건 많고 들어오는 건 작죠. 이동하는 물의 양이 같지는 않을 겁니다. 정답은 몇 번? 정답은 좀 찝찝한데.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이거는 문제를 통해서 내가 설명하려고 일단 한번 풀어봅니다. 4번 문제. 그래, 좋아. 찾아가면서 일단 답부터 한번 내놔봐.
중진아 몇 번? 4번. 국민아 몇 번? 4번. 자 보세요. 그림에서 아까 대충 보면 그 인지질 이중층 사이에 틈 있지? 그림을 한번 살짝 보고 오면 인지질 이중층 사이에 틈이 요 그림 좋네. 요 그림. 자, 요 그림을 이렇게 보면 이 인지질 이중층 사이에 틈이 뭐 몇 개인 것 같네. 끝도 없지? 인지질 이중층 사이에 이 틈은 개수를 세기 어렵게 저 끝까지 엄청난 개수로 있는 것 같죠? 자 그러면 결론은 인지질 이중층 사이에 이 틈은 끝도 없이 엄청나게 많다. 엄청나게 많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 10개가 오면 얘는 동시에 몇 명 이동시켜 줄 수 있냐? 10개 이동시켜 줄 수 있죠? 50개가 오면 동시에 50명 다 태워 보내줄 수가 있죠? 100명이 오면 동시에 100명 다 이동시켜 줄 수가 있다고. 사람이 많이 오면 많이 올수록 이동하는 속도는 점점 빨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계가 거의 없다라는 거야. 농도 차이가 크면 클수록 이동하는 속도는 점점 빨라질 것이다. 물질 A, 이거 인지질 이중층 사이로 이동한다라는 의미고. 자, 막 단백질로 이동하는 경우는 자, 인지질 이중층이 있고 막 단백질이 있으면 이 막 단백질을 통해서 이동하는데 얘는 탑승 인원의 제한이 있다 이거예요. 얘는 20명이다 이거죠. 10명이 오면 얼마의 속도? 10명 다 태우고 가면 되겠지. 15명이 오면 몇 명? 15명 태우고 가면 되겠죠. 20명이 오면 20명 태우고 가면 되겠죠. 50명이 왔을 때 몇 명 태우고 간다? 20명 태우고 간다는 거야. 100명이 와도 얘는 동시에 몇 명까지만 이동시켜준다? 20명까지 이동시켜준다. 농도 차이가 커지더라도 이동 속도는 한계치에 다다른다. 요게 막 단백질을 통해서 이동하는 녀석들의 속도에 대한 이야기야. 그러면 물질 A는 인지질 이중층을 직접 통과하여 확산된다. 기억부위 맞죠? 자, 물질 B의 확산에는 막 단백질이 관여한다. 지용성 물질은 인지질이가 막 단백질이가 지용성 물질은 인지질을 통하여 이동하라 그랬죠? B와 동일한 방법으로 확산된다. 틀렸죠? 맞는 거는 뭐다? 기억과 니은이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상투, 확산, 그 다음에 세포 소기관들의 구조와 특징 끝까지만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 생물 내에서의 화학 반응, 동화작용, 이화작용 그거 간단하게 하고 나서 DNA를 RNA로 만든 다음에 단백질 합성하는 전사 번역 과정까지 다음 시간에 같이 진도 치겠습니다.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